서울의 심장이 뛰는 곳, 광화문 광장. 여름날 오후의 햇살은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고 분수대에서 터져나오는 물줄기는 아이들의 즐거운 비명과 함께 무지개를 만들어냈다. 젊은 프리랜서 사진작가 리아는 그 활기찬 풍경 한가운데 서 있었다. 작은 카메라를 손에 쥔 채 그녀는 세종대왕 동상의 웅장함과 그 뒤로 펼쳐진 북악산의 유려한 등선, 그리고 현대적인 빌딩들이 어우러진 서울의 다채로운 모습을 렌즈에 담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녀에게 서울은 첫 방문이었고 모든 것이 신기하고 아름다웠다. 특히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상징하는 존재, 바로 궁궐의 수문장들이었다. 인터넷에서 본 그들의 화려하지만 절도 있는 복식,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표정은 리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언젠가 그들의 위험 있는 모습을 자신의 카메라에 완벽하게 담아내리라. 그녀는 가슴 뛰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 리아는 호기심 많고 예술적 감수성이 풍부한 영혼의 소유자였다. 정해진 규칙이나 틀에 얽매이기보다는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것을 중시했지만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은 잊지 않으려 노력하는 밝고 긍정적인 젊은이였다. 며칠 뒤 리아는 덕수궁 돌담길의 고즈넉한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 초록빛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과 돌담의 정취는 완벽한 피사체였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다. 덕수궁 대암문 앞에서 미동도 없이 서 있는 수문장이었다. 붉은색과 푸른색이 어우러진 전통 복장, 얼굴을 반쯤 가린 투구,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에서 뿜어져 나오는 근엄함. 리아는 숨을 죽이고 카메라를 들었다. 바로 저 모습이야. 그녀가 찾던 완벽한 순간이었다. 좀 더 인상적인 구도를 잡기 위해 리아는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수문장에게 다가갔다. 뷰파인더에 집중한 나머지 그녀는 발밑에 낮게 설치된 접근 금지 톱말이나 희미하게 그어진 경계선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 그녀의 행동에는 어떠한 악의도 없었다. 그저 최고의 사진을 찍고 싶은 순수한 열정, 예술가적 욕심이 앞섰을 뿐이었다. 거기, 아가씨, 선 넘었소. 즉시 물러나시오. 얼음장처럼 차갑고 낮게 깔린 목소리가 리아의 귓가에 날카롭게 꽂혔다. 화들짝 놀란 리아는 황급히 몇 걸음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사진에 집중하느라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비킬게요. 리아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수문장은 리아의 사과를 받아들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지만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체격에서 풍기는 위압감은 상당했다. 그의 이름은 손정우. 동료들 사이에선 원칙주의자로 통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관광객들을 귀찮고 성가신 존재 혹은 잠재적인 규칙 위반자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편말이 안 보인다는 건 변명이 안 돼요. 당신 같은 관광객들 때문에 규율이 엄격해지는 거요. 손수문장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싸늘한 표정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말을 이었다. 카메라 이리 주시오. 뭘 찍었는지 확인해야겠소. 그의 말투는 이미 리아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었다. 주변을 지나던 몇몇 관광객들이 이 상황을 흘깃거리며 수군대기 시작했다. 리아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리아는 당황했지만 부당한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고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 카메라는 개인 소지품이고 규정을 어기거나 삭제할 만한 사진은 찍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 제 카메라를 보여드려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수문장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여긴 궁궐 경내고 왕실 관련 시설이요. 내 지시에 따르는 게 당신 의무요. 협조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할 거요. 그는 한 걸음 더 바싹 다가서며 리아에게 노골적인 심리적 압박감을 가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은 리아를 꿰뚫어보는 듯 날카로웠다. 리아는 등골을 타고 서늘한 공포감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부당한 상황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사과도 했고 선을 넘은 것도 고의가 아니었는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가방 속 스마트폰을 살짝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판단이었다. 그때 덕수궁 주변을 산책하던 60대 후반의 신사 박인수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손수문장에게 말을 건넸다. 그는 은퇴한 역사교사로
평소에도 궁궐을 자주 찾곤 했다. 이보게 수문장 양반. 내가 옆에서 쭉 지켜봤는데 저 아가씨가 실수한 것 같고 충분히 사과도 한 것 같은데 너무 과하게 대하는 것 아니오. 외국인 관광객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대한 첫인상이 좋지 않을까 염려되오. 보기에도 좋지 않구려. 손수문장은 박인수 씨를 귀찮다는 듯 쏘아보며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내 직무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어르신. 질서 유지는 제 책임입니다. 이 아가씨는 명백히 규칙을 어겼고 전 제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인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담겨 있지 않았다. 박인수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눈빛은 리아를 향한 안쓰러움으로 가득했다. 손수문장은 다시 리아에게 시선을 돌려 신분증, 즉 여권 제시를 요구했다. 그의 표정은 더욱 험악해져 있었다. 당신 행동이 수상하군. 혹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건 아니오?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소. 테러 방지법에 따라 당신을 정식으로 조사할 권한이 내게 있소.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적대감과 협박이 담겨 있었다. 리아는 아름다운 서울 여행이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하고 있음을 느끼며 절망감에 휩싸였다. 주변의 관광객들은 여전히 웅성거렸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그녀를 도와주려는 사람은 없었다. 리아는 점점 더 깊은 고립감을 느꼈다. 그녀의 눈가가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울고 싶지 않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저 사람 뜻대로 되는 거라는 오기가 생겼다. 저는 평범한 관광객입니다. 어떤 불순한 의도도 없어요. 그저 아름다운 궁궐과 수문장님의 모습을 사진에 담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리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지만 손수문장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리아의 불안한 모습을 즐기는 듯 입가에 희미한 냉소마저 머금고 있었다. 믿으라고? 뭘 믿고? 당신 같은 사람들이 한두 명인 줄 아시오? 매번 똑같은 변명이지. 그는 리아의 말을 잘랐다. 얌전히 여권이나 내놓으시오. 아니면 여기서 공무집행방해로 연행될 수도 있소. 리아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음을 직감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혹시라도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없을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구경꾼일 뿐이었다. 몇몇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제복을 입은 수문장에게 직접적으로 대항할 용기는 내지 못하는 듯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리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가는 것 같았다. 공포와 분노, 억울함이 뒤섞여 숨이 막혔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이곳을 벗어나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이런 폐쇄적인 상황에서는 저 사람의 권력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리아는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고 저기 대한문 앞 안내소나 경찰관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제 신분을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긴 너무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오해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을 떠올리며 말했다. 손수문장은 잠시 리아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듯했다. 그리고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조소, 도망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시오. 당신이 어딜 가든 난 당신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의 말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어딘가 뒤틀린 집착처럼 들렸다. 그렇게 리아는 손수문장의 감시하에 덕수궁 대한문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심장은 불안감으로 세차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이 지긋지긋한 상황이 제발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이 사건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다. 손수문장은 리아를 쉽게 도와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는 리아를 추가 조사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붐비는 곳, 서울의 심장부이자 가장 상징적인 장소 중 하나인 경복궁 광화문 앞으로 끌고 갈 작정이었다. 그곳에서 자신의 권위를 만천하에 과시하고 감히 자신에게 반항한 이방인 아가씨에게 톡톡히 망신을 줄 생각이었다. 경복궁 광화문 앞은 주말을 맞아 나들이 나온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웅장한 광화문과 그 뒤로 펼쳐진 북악산의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지금 리아의 눈에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바로 옆에서 자신을 매섭게 감시하고 있는 손수문장에게 쏠려 있었다.
자, 이제 여기서 당신 신분을 똑똑히 밝혀보시지. 손수문장은 마치 개선 장군이라도 된 듯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시선은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며 더욱 오만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리아의 여권을 빼앗아 들고는 큰 소리로 그녀의 국적과 이름을 읽어내렸다. 마치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듯한 그의 태도에 리아는 수치심으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이 여권을 돌려주세요. 당신은 이럴 권리가 없어요. 리아가 항의했지만 손수문장은 코웃음쳤다. 권리? 지금 나한테 권리를 따지는 거요? 당신은 국가 중요 시설에서 허가 없이 금지 구역을 침범하고 수문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했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직도 모르겠소? 그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며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몇몇 사람들이 카메라를 꺼내 이 광경을 찍기 시작했다. 리아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이대로라면 정말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꼼짝없이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될 것 같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때였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모습 다 찍히고 있어요. 당장 그 손 놓으세요. 날카롭고 당찬 목소리가 군중 속에서 터져나왔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미국인 관광객 사라였다. 그녀는 아까 덕수궁에서부터 이 상황을 심상치 않게 여기고 태블릿으로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녹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저널리즘을 공부하는 대학원생으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사라의 외침에 주저하던 다른 관광객들도 용기를 내어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만둬요. 경찰 불러요. 저건 명백한 권력 남용이야. 순식간에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손수문장은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의 비난 어린 시선에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그는 이내 평정을 되찾으려 했으며 사라에게도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신도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될 수 있소. 당장 촬영을 중단하시오. 체포요. 누가 누굴 체포한다는 거죠? 당신 행동이야말로 불법적인 감금과 협박에 해당해요. 이 영상은 전부 인터넷에 공개될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 왕실 근위병, 아니 수문장의 실체입니까? 사라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받아쳤다. 바로 그때 광화문 주변을 순찰 중이던 2명의 정복 경찰관이 소란을 감지하고 신속하게 다가왔다. 무슨 일입니까? 모두 진정하십시오. 경찰관 중 한 명이 손수문장에게 다가가 상황 설명을 요구했고 다른 한 명은 겁에 질린 리아를 진정시키려 했다. 리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설명했다. 덕수궁에서의 사소한 실수, 손수문장의 과도한 요구와 모욕적인 언사, 그리고 이곳 광화문까지 끌려와 당한 수모까지. 그녀는 스마트폰에 녹음된 파일이 있다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사라는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경찰관에게 보여주며 강력하게 증거로 제시하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그때 덕수궁에서 리아를 안타깝게 지켜보던 박인수 씨도 어느새 이곳까지 와 있었다. 그는 리아가 겪은 부당한 처우에 대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증언했다. 저는 처음부터 모든 상황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저 수문장의 행동은 명백히 도를 넘었습니다. 젊은 외국인 아가씨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모욕적이었습니다. 손수문장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필사적으로 항변했다. 그는 리아가 금지 구역을 침범했고 신분 확인 요구에 불응했으며 심지어 몰래 녹음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리아의 녹취 파일, 사라의 생생한 영상 증거, 그리고 박인수 씨를 비롯한 다수의 목격자들의 증언 앞에서 설득력을 급격히 잃어가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일말의 불안감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그의 위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경찰관은 신중하게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증거들을 확인한 후 손수문장에게 즉시 현재 위치에서 대기하며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라고 명령했다. 손수문장의 얼굴에는 불만과 당혹감이 역력했지만 경찰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연락을 받고 황급히 달려온 듯한 근위대 상급자로 보이는 인물이 나타났다. 그는 대강의 상황을 파악한 후 굳은 표정으로 손수문장을 따로 불러내어 무언가 심각하게 지시했다. 손수문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조금 전까지 리아를 몰아세우던 기세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결국 그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근위병에게 자신의 임무를 인계하고 쓸쓸히 자리를 떠났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리아는 여전히 충격과 분노로 몸을 떨고 있었지만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준 사라와 박인수 씨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그녀의 눈에는 안도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다. 사라는 환하게 웃으며 리아의 어깨를 다독였다. 괜찮아요, 리아. 이제 다 끝났어요. 부당한 일에는 당연히 맞서야죠. 필요하면 언제든 이 영상을 증거로 제공할게요. 그녀는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적어 리아에게 건넸다. 박인수 씨도 온화한 미소로 리아를 위로했다. 아가씨, 오늘 정말 큰일을 겪었소. 하지만 용기를 잃지 않아서 다행이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소. 경찰은 리아에게 정식으로 사건 경위를 상세히 묻고 그녀가 원한다면 손 수문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정식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친절하게 안내했다. 리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하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리아는 경찰과 근위대 측으로부터 손수문장이 정식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번 사건이 근위대 내부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소식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다. 그의 제복 뒤에 숨겨져 있던 권력 남용과 오만함이 결국 수면 위로 드러나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이 분명해 보였다. 어쩌면 그는 다시는 그 늠름한 수문장복을 입지 못하게 될지도 몰랐다. 리아는 남은 서울 여행을 계속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다. 끔찍했던 그날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제복 입은 사람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았다. 하지만 이 끔찍했던 경험을 통해 그녀는 무언가 중요하고 값진 것을 깨달았다고 느꼈다. 그것은 바로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작은 용기의 힘이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연대의 따뜻함이었다.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밤 리아는 숙소 근처 한강이 보이는 카페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의 블로그에 서울의 두 얼굴, 한 수문장에게 당한 끔찍한 하루, 그리고 작은 용기들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상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슬픔으로 떨렸지만 멈추지 않고 키보드를 두드렸다. 이 글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일을 겪을 수 있는 다른 여행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동시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행될 수 있는 부당한 권력 행사에 대한 작은 목소리나마 세상에 내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녀는 또한 자신을 도와준 사라와 박인수 씨, 그리고 이름 모를 많은 이들의 용기에 대한 감사함도 잊지 않고 적었다. 마지막 문장까지 다 쓰고 난 후 리아는 잠시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런던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을 본 씁쓸함과 함께 작은 용기들이 모여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희미한 희망이 그녀의 마음속에 잔잔히 피어올랐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막 완성된 블로그 게시글이 떠 있었고 발행 버튼 위에 그녀의 손가락이 머물러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단호한 표정으로 버튼을 힘껏 눌렀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세상 속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어쩌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어줄 그 이야기를.